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의혹과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 등으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한번 양국의 입장을 확인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큼직한 이슈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쟁점들 주간 이슈에서 장윤선 기자와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스포츠본부에선 정현호 PD와 이번 한 주 스포츠 소식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일부에서는 한입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7월 14일 금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일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등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비가 왔다 조금 더 잦아들었다가 또 많이 왔다가 계속 또 이어지고 있는데 비 피해가 상당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위험 수위겠죠. 3단계로 상향을 했네요. 네, 어제 오후 특보가 확대가 되자 오후 8시 30분쯤 위기경보 수준은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본 이 단계도 3단계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등 각 기관의 최고 단계 비상근무가 실시가 됐고요. 또 피해 발생 지역은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군을 포함한 자원을 총동원 하라, 이런 또 한덕수 총리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 피해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는 수도권, 그러니까 중부지방 중심으로 시간당 30mm에서 80mm까지 강한 비가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도로 비탈명 유실이나 담벼락 붕괴, 주택가 차량 침수 이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전 피해도 발생했는데요. 서울 도봉구에서 2123세대가 한때 전력 끊겼다가 복구가 됐고, 서대문에서도 2000세대가 정전이 돼서 복구 작업을 거쳐서 다시 전기가 들어온 상황이 됐습니다. 또 경북 상주, 의성군, 포항, 전북 완주 이런 전국 각지에서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복구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오전 4시 50분부터는 팔당댐 방류량 상승에 따라서 잠수교 차량 통행 전면 통제가 됐고요. 여의 상류 하류 IC 나들목도 지금 통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서울 지역에서도 곳곳으로 이제 통제가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풀렸다가 다시 통제됐다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방송에 관심을 갖고 귀를 좀 쫑긋 세우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제 KBS에서도 저녁 9시 뉴스를 통해서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재난 관련 뉴스를 보내드린 바가 있는데, 주말까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진다는 예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밤부터 이제 오늘 새벽, 오늘 오전까지도 사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특히 이 서울과 경기 그리고 강원 이 중부지방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80mm의 강한 비가 이미 왔어요. 그래서 아마 출근길에 조금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오늘까지 시간당 30mm의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충남권과 전북 일부 지역은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예상 강수량이 무려 400mm가 지금 예상된다고 하고요. 특히 15일 하루 만에 이 충청과 전북 일부 지역은 시간당 강수량이 50에서 100mm에 이르는 지역도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철저히 대비하셔야겠고요. 15일이면 내일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주말입니다. 내일. 그리고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주말까지 지금 강수량이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15일까지 경기 남부, 강원 남부 내륙, 강원 남부 산지, 충청, 전북, 경북 북부 내륙 지방에 80에서 200mm, 서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지역에 30에서 100mm, 전남과 영남에도 100mm, 제주 지역도 50에서 60mm가 지금 15일까지 예보가 되어 있으니까 전국에서 많은 비가 온다고 보셔야겠습니다. 항상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비 피해 없도록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KBS TV로도 호우특보 관련된 내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 피해가 없도록 만지르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폴란드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폴란드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냈네요.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양해각서 MOU도 체결했고요. 네, 윤 대통령이 어제 오후 정상회담 이후에 두다 대통령과 공동 언론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사회의 자유, 인권, 법치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산 이 무기 추가 도입 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양국 간 방산 분야 협력 이게 좀 상호 호혜적으로 진행되도록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두다 대통령도 어제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무기를 폴란드에서도 생산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K2 주력 전차 같은 이런 무기들은 생산을 폴란드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또 어떻게 논의가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양해각서 3건 체결이 됐는데 이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상황에 있지만 어쨌든 재건을 향한 그런 계획이나 여러 가지 이제 물자나 이런 것들은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토 도시 인프라 계획 협력이나 공공 민간 기업 간 교류 장려 촉진을 공동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올해 9월부터 양국 간의 차관급 협의체를 만들어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 공동 사업 발굴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위치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재건 사업에 들어갈 때 상당히 이제 중심이 될 수 있는 국가인데 네. 한국과 협력을 해서 재건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 건설업체의 참여도 상당히 또 활발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추정되는 금액이 1조 달러예요. 1,300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그 전후 복구 사업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기업들 아마 많이 또 진출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폴란드가 이 재건 사업에 어떻게 허브 역할을 할 거다라는 그런 설명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도 좀 어떤 기회를 또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다 대통령과 또 폴란드와의 관계가 상당히 이제 좀 더 가까워졌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익숙지 않은 용어지만 방일, 방중, 방미는 우리가 익숙한데 방폴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네. 처음 듣습니다. 네. 네. 방폴.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또 속보처럼 이제 뉴스가 하나 전달이 됐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인접국들의 우려, 그러니까 일본 주변의 국가들 우리를 포함해서요. 홍콩은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수입 금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중국은 이미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었고요. 그런데 유럽연합이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공식적으로 철폐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홍콩 소식부터 보면요. 네. 12일 채친완 홍콩 환경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해서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도쿄를 포함해 일본 10개 현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을 즉시 금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본이 해양 방류 전 오염수 방사성 물질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해양 생태계, 식품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일본은 어제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강력한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홍콩 정부에 대해서 일본이 충분히 이 방류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고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도 나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수입 금지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 수입 추가적인 규제 강화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우르줄라 폰데라이엔 집행위원장 그리고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이 기시다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네. 이 자리에서 이제 공동 회견문을 발표하면서 이 폰데라이엔 집행위원장이 발표를 한 겁니다. 과학적 증거와 국제원자력기구 평가에 근거한 이번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IEA 그러니까 국제원자력기구와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 국제원자력기구 종합보고서 발표를 환영한다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수입 규제들을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완전 철폐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유럽연합이 이 후쿠시마현 생선과 버섯 그리고 미야기현의 죽순 등 10개 현의 식품을 수입할 때 요구했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이제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도 식품의 산지가 어디인지 증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이 절차도 없애기
올리겠다고 한 겁니다. 네. 이런 결과에 대해서 물론 이제 유럽연합이 일본에 대해서도 유럽산 농식품들에 대한 수입 규제를 좀 완화를 해달라. 일본에도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좀 규제 완화를 이제 하자는 제안을 한 것인데 먼저 유럽연합이 이 일본산 식품들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를 해준 것이죠. 물론 기시다 총리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결정을 하겠다면서 아직 유럽연합에 대한 이 수입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확답은 하지 않았는데 네. 유럽연합의 이런 적극적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 수입 규제 철폐 조치는 아무래도 최근에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이 북중러를 견제하는 어떤 세계 경제의 블록화, 흔히 자유진영된 이제 북중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여기에 지금 나토까지 사실상 인도태평양 전략과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러면서 유럽과 이 한국, 일본, 미국의 관계가 점점 더 공조가 강화되는 와중에 그런 일환에서 어떤 외교적 결과로서 외교 안보적 결과로서 이런 수입 후쿠시마산 수입 규제 철폐도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EU와 일본이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는 북중러를 견제하기 위한 것일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 그런 상황에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봉호 연구원 궁금한 게 혹시 관련해서 이 유럽연합의 개별 국가들 중에서는 그거 좀 곤란하다 이런 반응은 없나요? 일단 이게 어제 나온 유럽연합의 발표인데 그 네. 공동성명 안에 보면 모든 회원국이 동의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잘 물론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추후에 그런 이견이 어떻게 터져 나오는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유럽연합은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공식적으로 철폐했다는 속보가 전달됐었고요. 이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신경전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도 있었네요. 네, 어제 열린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이 플러스 3, 그러니까 아세안 이 기구 이제 동남아시아 그 국가들과 한중일이 네. 함께하는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 신경전 뭐 비슷한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비공개로 진행된 이 회의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입장을 밝혔고, 그러니까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자신 발언 순서에 오염수에 의한 방류 국제기구의 기준과 국제 관례에 부합하게 처리될 거다. 이웃 나라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각자 순서의 발언 순서에 한마디씩 하고 지나갔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오늘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도 있고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 이게 좀 줄줄이 이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하야시 외무상이 이 아세안 이 회의에서 왕이 위원과 또 개별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오염수 문제가 테이블 위에 이제 의제로 올라와서 여러 가지 또 공방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의 입장은 이번에 보니까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회의 의장 성명으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그 내용을 넣자.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어서 중국의 입장과 항의 수준 이런 게 좀 관심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동아시아면은 박진 외교부 장관도 참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왕이 위원과 또 만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항도 좀 봐야겠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여야가 어제 국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서 공방을 벌였는데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제 외교부 통일부 현안 질의에서 우리 정부의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태도가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많은 질문이 나왔고 아무래도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이 정부 여당의 특히 정부 외교부 통일부의 태도가 예를 들어서 무조건 뭐 방류를 찬성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철저히 과학적 검증을 거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좀 강조를 했어요. 특히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따른다면 오염수 방출을 굳이 반대를 안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럼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지금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라고 지금 민주당은 생각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반문을 한 것이고, 네. 과학적 근거와 정보 공유, 충분한 사전 협의, 한국 전문가의 검증 참여까지 이런 것들을 윤석열 정부가 이끌어냈다. 무조건 방류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신뢰성에 좀 의문을 표했어요. 보고서 사용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쓴 보고서를 어떻게 우리가 무한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을 황희 의원이 했고요.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에 있었던 이 리투아니아에서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를 존중한다는 것은 사실상 방류를 인정해버린 것인데 무조건 방류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국민의 입장이 틀린 것 아니냐.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것을 인정했다는 것인데 심지어 기시다 총리는 우리 전문가의 방류 후 검증 과정에 대한 참여 이 부분을 확답도 안 했는데 답변이 없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비판을 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인가요? 비롯해서 그 당시에는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의사를 상당히 존중하는 것 같았는데 왜 바뀌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설명이 있나요? 뭐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했다기보다는 네. 그때 당시 상황 왜냐하면은 이 2019년부터 이제 사실 이 방류 문제가 시작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국제 원자력 기구의 조사도 이제 시작되는 단계였고 일본의 요청이 이제 이루어지는 단계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국제 원자력 기구의 검증이 어느 정도로 내밀하게 그리고 어느 정도로 직접적으로 안전성 검증하느냐 이 부분이 사실 좀 지켜봐야 되는 수준이 있었죠. 지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이고 네. 그리고 더불어 그 이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물밑에서 예를 들어서 국제해양법에 준거를 해서 런던 의정서 이런 국제협약의 기준을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좀 문제 제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거를 해양수산부 같은 부처에서는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그렇습니다. 네. 현 정부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정권 바뀌자마자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런 국제 기준으로 예를 들어 제소를 할 생각이 없다는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서는 조금 문제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기상특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12시 30분 경북 문경시 상주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께서는 TV, 라디오,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역의 기상 상황 계속해서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한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여전히 곳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통제 구간부터 전해드릴 텐데요. 잠수교 양방면 지금 통제되고 있고 양재천로 양재천교 하부도로와 영동 1교 하부도로도 막혀 있습니다. 또 올림픽대로 여의 상류 나들목과 하류 나들목 진출입 램프 양방면 통제고요. 주변 차량들 미리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오늘 집회로 인해서 막혀 있는 곳도 있는데요.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시청 교차로 방면으로 3, 4, 5, 6차로가 무대 설치로 인해서 막혀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성 방면으로 서용인 나들목 부근에서 토사 유출 사고가 났는데요. 현재 2개 차로로 이동이 가능하고 부근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진천터널 부근 2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4km가량 정체되고 있고요. 이전에 남이분기점 부근에서도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어서 더디게 지납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천지남교 부근 2차로에서 사고가 났고 3km 여파받고 있고요. 또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으로도 북상주 부근 갓길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곳곳으로 돌발 상황이 많은 만큼 더욱 주의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또 양평으로 가야 되네요. 네. 바쁩니다. 리투아니아, 폴란드도 갔다가 다시 또 양평으로 왔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설계사이자 대안 노선을 제시한 민간 용역업체가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나요? 네, 이게 동해종합기술공사 이상화 부사장이 직접 국토부 출입기자단에게 현장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잠깐만. 종합기술공사. 동해종합기술공사. 동해종합기술공사. 바로 이 회사가 지난 5월에 발표됐던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한 곳이 맞습니까? 이 이제 타당성 검토를 어떻게 할지 그 보고서를 썼던 그 기업이고요. 네. 업체고요. 여기 이제 혼자 한 게 아니라 경동 엔지니어링과 함께 이거를 용역을 받아가지고 이른바 이제 강상면 안이 더 낫다. 네. 이런 내용의 검토 보고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업체들이 선정이 되고 뭐 3월에 선정이 됐으니까 3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선정 뭐 공고는 1월에 났었고 그 상황에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를 추진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 선정된 이 업체가 내놓은 게 바로 지금 대안 강상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아니 이거 3월부터 5월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기간인데 네. 인수위가 영향을 끼쳤을 거다 또 이런 또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제 이상화 부사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인수위 쪽과 뭐 접촉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다라고 강조를 했고 그럼 왜 이렇게 예탄이 아니라
이 대안으로 바뀌었냐. 거기에 대해서 지난 1년간 이 고속도로의 경제성, 주민 수용성, 환경적 요인 다 따져봤더니 예타안보다 이 종점이 양서면이었던 그 안보다 강상면이 더 타당하다는 중간 결론이 도출된 그런 상황에서 네. 이런 사태가 좀 벌어졌는데 이 저희가 짚어드린 것처럼 이 남종면에서 양평 사이 출입시설 그 나들목 이 IC 없이 이 개선이 없는 상황이라서 예타안이 개선이 필요했다는 거고요. 또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뭐 이런 환경적으로 봤을 때 이 경안천 철새 도래지 같은 이런 것들이 관통하는 이 예타안의 문제점 이런 건 또 지적을 하면서 더 나은 안이 강상면 아니었다라고 업체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좀 보면서 이걸 고려해서 강상면 종점안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당시 착수 보고서에 담았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국토부의 설명도 이 안을 가지고 이 안을 받아들고 이제 이 민간업체가 한 그 용역 결과를 받아들고 이제 추진을 하게 됐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이제 국토부에서는 그럼 타당성 조사 중간 보고서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공문 이걸 좀 모두 공개하면 어떻겠느냐. 절차상의 의혹이 해결될 수 있는 과연 어떤 절차가 있었길래 이렇게 예타안에서 강상면 안으로 바뀐 거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지자체 협의 공문은 공개하겠지만 교통 같은 이 타당성 조사 내용은 현재 지금 조사 중간 과정이 있어서 또 이게 공개되면 다른 오해나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현재로서는 공개가 어렵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동해 종합기술공사 그러면 여기서 아무런 외압도 없었다. 그리고 IC 등을 생각해서 최종적인 결정지가 종점 지역이 선택이 되어졌다. 네. 결정이 되어졌다. 그러면 백지화를 할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관계기관에게 설명을 하고 원희룡 장관도 설명을 했던 것 설명을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제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고 사실 이 동해 종합기술공사라는 용역업체의 등장 자체가 국토부의 설명이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국토부가 이 6월 말 그리고 7월 초로 넘어오면서 의혹 제기가 처음 됐을 때는 이 강상면 대안이 양평군이 원한 것이다. 양평군이 작년 7월에 이 전략영향평가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를 들어갈 때 제안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작년 7월에 이 타당성 조사를 들어갈 때도 양평군에서는 강화 IC를 추가한 원안, 그러니까 종점은 양서면 그대로 네. 이거를 요구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 그런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작년 2월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 용역을 맡긴 이 동해 종합기술공사에서 제안은 아니다라고 사실 국토부의 설명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용역업체의 등장 자체가 일단 국토부의 설명이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 이 그 동해 종합기술공사의 설명을 보면은 아주 상세하게 물론 국토부도 그동안 설명을 해왔습니다. 네. 이 강상면 대안이 왜 합리적인지 환경 측면에서나 아니면 노선의 주민 편의성이나 접근성 이런 부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전히 조금 그 설명을 좀 더 해줘야 될 부분이 일단 13년 동안 논의된 그 양서면 안과 달리 이 강상면 대안은 그 기존에 논의됐던 긴 시간 논의됐던 원안에서 거의 노선이 55% 정도 바뀌는 거라 그래요. 사실 이 정도면은 이 사업성 평가는 물론이고 거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새로 해야 되는 수준이라는 김동연 경기지사도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좋다 그러면은 조금 더 검토를 더 면밀히 하고 공론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작년 초에 또는 작년 5월에 이 동해 종합기술공사의 제안이 나오고 거의 1년 만에 확정을 해버려서 이걸로 전략영향 평가를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론화도 부족했고 시간도 굉장히 짧았다. 이렇게 거의 새로운 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여전히 조금 설명해줄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참 계속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도 우리가 관련된 양평 관련된 내용은 더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자, 비 관련된 속보 하나 더 전달드립니다. 계속된 장마비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산림 지역 인근의 주민들께서는 각별히 더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호 쇄신안으로 내놓았던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 당 지도부가 미온적 반응을 보여 논란이 되게 됐는데 결국 의원총회에서 보류가 됐네요. 네, 결의가 이제 불발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박광훈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검찰의 이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 공식 선언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논의를 통해서 결론은 못 내린 건데요. 이게 사실 상징성이 있는 게 민주당 혁신의 1호 쇄신안이거든요. 1호부터 아직 이 흐지부지되고 결정이 안 나기 때문에 혁신위가 결국 힘을 못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혁신위에 대한 어떤 신뢰 네. 또는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김은경 위원장이 이번에 이제 논의가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응답을 미루지 말라. 뭐 지금 수용 안 하면 민주당 망한다 이런 성토까지 했는데. 이 의총에서는 이 통과가 안 됐고, 그러니까 이 찬반이 좀 엇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찬반이라기보다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검찰이 영장 청구를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좀 획일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 그런 경우 생기면 어떡할 거냐. 검찰의 이런 정치적인 수사나 뭐 영장 청구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럼 국민의 대표인데 국회의원이 그리고 이제 헌법적인 이 권한, 권리 이게 지금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걸 그대로 놔버린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물론 이거 해야 된다는 쪽에서는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1호 혁신안 이거는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결국 총의는 모으지 못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되면 앞으로 혁신위가 2호, 3호 쇄신안이 나올 때 어떻게 되겠냐 이런 또 걱정도 있게 되겠네요. 자, 또 하나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명락해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난 화요일 저녁에 만찬해동을 하기로 했던 계획이 우천으로 취소됐는데 새로운 날짜가 잡혔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에 따르면은 다음 주에 반드시 만나는 것으로 지금 논의가 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비가 오든 안 오든. 그런데 이 국민 피해가 지금 큰 폭우가 또 내린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폭우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 번 더 연기될 가능성도 있죠. 아마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도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폭우나 그런 유사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 만날 것 같습니다. 김영진 의원이 어제 SBS 라디오 정치쇼에 나와서 윤영찬 민주당 의원과 만나서 다음 주에 회동을 하는 것으로 대략 일정을 잡았다. 그래서 진행을 할 예정이다. 다음 주 초에 만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회동의 방식은 비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영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왁자지껄하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진지하게 하고 그렇게 만나는 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할 것 같다는 얘기도 했고요. 의제 설정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슈를 정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만나서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특히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나누고 특별히 현안 이슈를 정할 것 같지는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1시간 반 정도를 만나느냐 2시간 3시간 정도 길게 만느냐에 따라서 해동의 성과가 있다 없다 그런 이야기했는데 다음 주에 열리게 된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만나는지도 한번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자유총연맹 이야기를 해볼까요? 대표적인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해서 또 연설을 하기도 했던 곳인데 자유총연맹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조항을 삭제하고 총선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전쟁 직후 이제 반공연맹에서 출발한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는 대표적 보수단체다 이렇게 자임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2016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총선 동원 의혹 이게 이제 불거졌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 당시에 촛불 집회, 이 맞불 집회 동원 의혹이 나와서 네. 근데 여기에 정부 보조금이 사용됐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면서 2018년 10월 정관에 총연맹은 사업을 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이런 조항이 추가가 됐었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 출신인 강석호 총재가 취임한 이후에 지난 3월 정관을 개정하면서 이 조항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이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처인 행안부도 이 정관 개정을 승인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치적 중립시킨다 이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그런 의문점이 하나 나오는 것이고요. 또 지난달 16일 자유총연맹 자문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식에서
총선에서 보수 정당을 위해 뛰겠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참석한 자문위원들 중에 뭐 이른바 이 우파 유튜버들 뭐 몇몇이 어떻게 보면 유명한 그런 유튜버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발언을 했고 강석구 총재도 내년에 뭐 큰 뭐 그게 아니겠나. 거기서 어느 정도 우파가 많은 부분을 확보를 해야만 전체가 바로 돌아간다. 뭐 이렇게 발언을 해서 이게 뭐 총선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이게 그냥 민간 단체가 아니라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단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강석호 총재가 경향신문에 밝힌 이 발언 취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총선 개입 뭐 그런 뜻은 아니고 올해 많은 일들을 해서 내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자는 뜻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동안 또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줄다리기를 해왔던 것이 바로 이제 최저임금인데 자, 대폭 그 의견 차이가 좁혀졌다. 그러면 어떻게 얼마 정도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이고 또 타결 가능성도 높아진 건가요? 일단은 어제 13차 전원회의에서 이 노사 간의 차이를 많이 좁혔습니다. 사실 최초안에서는 사업자 그 사용자 측에서는 9,620원 동결 그리고 노동계 측에서는 12,210원 그래서 거의 2,500원 가량 차이가 났었는데 어제 회의에서 6차 수정안을 내면서 노동계에서는 1,620원 그리고 사용자 측에서는 9,785원을 제시하면서 차이가 835원까지 일단은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안을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어제 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박중식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이번에만큼은 반드시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이끌어내겠다. 한 번만 더 최종 수정안을 양측에서 달라고 요구하면서 일단 18일 다음 주 논의로 한 번 더 넘어갔는데 역시 관건은 10,000원을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입니다. 지금 사실 노동자 측에서는 많이 양보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최초안보다 내려왔고 사용자 측에서는 사실 조금 올려준 거예요. 한 지금 100원 정도. 10,000원하고 큰 차이는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측에서는 10,000원을 안 넘기려고 하고 노동자 측에서는 10,000원을 넘기지 않으면은 이 실질적인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입장에서 다음 주 18일 이 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9,999원 뭐 이렇게. 그럴 가능성도 있죠.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8438님 제가 사는 곳은 비가 쏟아지다가 지금은 소강 상태입니다. 집배원인 남편의 하루가 고단할 텐데 오늘도 별탈 없이 집에 무사귀환 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집배원 분들께 너무 많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남편 걱정 많으실 텐데 안전하게 업무 보시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SES의 달리기 디저트송으로 듣고 저는 입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차게 달려보시죠.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뜻풀이를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유어 명사고요. 소금을 약간 뿌려서 조금 절인 간. 됨됨이가 변변치 못하고 덜 된 사람. 이 두 가지 뜻을 가진 이음절로 된 표현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밑간과 얼간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정답은 얼간입니다. 얼간이 첫 번째 뜻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서 얼간 고등어라든지 얼간 자반같이 쓰이고요. 소금을 약간 뿌려서 조금 절인 고등어나 자반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으로 쓰이면 얼간이 같은 뜻입니다. 예를 들어 웬만한 일은 참고 넘어가니까 사람들은 그를 수채 얼간이 취급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참고로 얼간이란 말에서 앞에 붙은 얼은 몇몇 명사 앞에 붙어서 덜 된, 모자라는, 어중간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입니다. 얼간 외에도 얼개화, 얼바람 같은 표현도 있는데요. 얼개화는 완전하게 되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된 개화를 뜻하고요. 얼바람은 어중간하게 맞는 바람을 뜻합니다. 또 몇몇 동사 앞에 붙어서 분명하지 못하게 또는 대충의 뜻을 더하기도 하는데 얼넘어가다, 얼버무리다 같은 것들이 그런 예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계속되는 폭우에 호우특보와 산사태경보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권과 전북, 또 경북 상주와 문경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요. 중부와 전북, 경북의 산사태 위기경보 중 가장 높은 심각단계가 발령된 데 이어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등 그 밖의 남부지방의 심각의 직전 단계인 경계가 발령됐습니다. 1시간 새 익산과 청양, 군산, 부여에는 30mm가 넘는 장대비가 내렸는데요. 주말에도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충청, 전북 지역에 시간당 50에서 100mm의 폭우가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 최대 150mm 이상, 충북, 전남, 경북 북부 내륙의 많은 곳이 300mm, 충남과 전북은 400mm 이상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하천변에 접근은 각별히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충청과 전라권에 홍수특보가 잇따르는 가운데 문경시 김용리 지점에도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비 소식은 다음 주 초까지 길게 들어있고요. 동해안과 남해안,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강풍특보가,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부산 27도, 광주 28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24.7도입니다. 박다영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지난 9일부터 계속된 비로 현재까지 1명이 실종되고 1명이 다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혔습니다. 이틀째 전국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 침수와 도로 파손, 정전, 빗길 교통사고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홍제천 옆 주택가에선 축대가 무너져 내려 인근 주민 40여 명이 대피하면서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보건의료 노조가 간호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등을 내세우며 이틀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필요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겠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어제에 이어 일부 의료 현장에서 크고 작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하방 위험이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수출과 내수, 경제 심리와 고용 면에서 일부 개선되는 신호가 있다는 분석에 따른 진단입니다.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약 265만 명은 보험료로 매달 최대 3만 3천 원 정도를 더 내게 됩니다. 보험료 산정 지표인 기준소득 월액 조정의 영향으로 이달부터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는 전체의 11.9%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다른 요일에 나오는 박지원 캐스터한테도 한번 물어봤는데 만약에 우리 지금 디저트송 1부에서 2부로 넘어가는 시간에 이제 들려드리는 노래인데 상당히 지금 화제가 되고 이게 인기거든요. 네. 실제 가수가 나와서 직접 디저트송을 불러줬으면 좋겠다. 어떤 가수가 나오면 좋겠어요? BTS 말하면 저 되게 눈치 없는 거죠. 자, 네.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BTS 이야기할 것 같았으면 저는 블랙핑크를 초청하겠죠. 네. 소장님이 한번 자제해 주시고요. 네. 자, 군대에 가겠다고 제가 이제 가수 이야기를 한 특별한 또 이유도 있습니다. 네. 군대 가겠다고 했지만 군입대 앞두고 갑자기 미국으로 출국을 했던 스티브 유. 한국 이름으로는 유승준 씨인데요. 한국에 그동안 들어올 수 없었는데 비자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입국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어제 이 판결 소식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지켜봤던 뉴스였어요. 그 유승준 씨, 그 미국 국적자니까 스티브 유라고 명명하겠습니다. 네.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요. 어제 서울고법은 1심을 파기하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재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 라는 게 결론인데요. 일단 재판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체류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38세가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라고 덧붙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38세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네요. 네, 이건 재외동포법을 봐야 됩니다. 이 항소심 재판부가 주목한 부분은 재외동포법을 어디까지 적용하느냐, 이 적용 범위를 본 건데요. 이 재외동포법이 2017년에 개정이 됐거든요. 네.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나이 기준을 올립니다. 원래 38세까지였는데 41세까지 더 오랜 기간 못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소송을 걸 당시에 유 씨가 39세였어요. 그래서 그 전에 LA 총영사는 개정된 조항을 들어서 41살을 기준으로 보고 비자 발급을 거부를 했는데 이번 항소심에서는 그 개정 전에 그 당시에 법을 봐야 된다. 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소송 시점이었던 법이 개정되기 전 조항을 적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2심에서 유 씨가 스티브 유가 승소하면 그럼 제일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는 부분은
입국이 가능하냐 이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판결이 나오자마자 이 유 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 유 씨는 체류 자격을 밟고 입국할 수 있다라면서 비자 관련 사증을 발급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다만 정부가 또 2심에도 불복하고 상고를 한다면 대법 판결까지는 또 기다려 봐야겠죠. 네. 그때까지는 비자 발급을 또 미룰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미 이 LA 총영사관이 이 관련한 소송에서 2번 패소한 거예요. 예, 요거 조금 타임라인에 간략히 좀 짚어드리면 2015년에 그 유 씨가 비자 신청을 했고 발급 거부를 당해서 소송을 이때 걸었고요. 네. 1, 2심 패소를 당했는데 이때 대법이 서울 고법으로 환송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스티브 유가 승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비자 신청을 했는데 이제 뭐 여론이라든가 국민 정서 등을 우려를 해서 또다시 거부를 한 거고 다시 소송을 건 거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유 씨가 그 2번 이기게 된 건데 그러면은 이게 처음이 아니고 또 2번째이기 때문에 앞으로 총영사관이 이 비자 발급을 거부할 명분이 좀 약해진 건 사실인 거죠. 하지만 LA 총영사관의 입장은 쭉 일관됩니다. 사익을 위한 입국보다 국방의 의무라는 공익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고 특히나 이 스티브 유가 영리 목적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다라는 게 영사관의 입장인데요. 네. 그 재외동포 비자를 보면은 자유롭게 우리나라를 드나들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체류도 할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고 부동산 취득이나 금융, 외국환 거래, 건강보험 적용 권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아마 이 스티브 유는 법률 대리인 측의 발언을 종합해 보자면 취업 목적으로 그대로 이 비자 발급을 신청할 전망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누리꾼들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일부에서는 뭐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다라는 의견도 보이고는 있지만 대다수가 냉담하다 못해서 좀 험악한 모습이 있고요. 외교부는 이 판결 내용을 분석해서 대법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종합해보면 법적으로는 스티브 유가 이겼지만 네. 지금 LA 총영사관이나 우리 외교부의 태도를 보면은 당장 입국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정부 여당이 실업급여에 대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예, 지금 실업급여 수급자가 몇 년 전에 비해서 크게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2017년에 120만 명이었는데 4년 만에 2021년에는 178만 명으로 48%가 증가했습니다. 한 50여만 명 늘어났네요. 네, 요거를 분석을 해보려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코로나도 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업자가 증가한 면도 있었겠지만 우선 정부 여당에서 보기로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노동청에서는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실업급여를 막 관대하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다들 좀 쉽게 반복적으로 수급하고 도리어 그래서 재취업에 대한 어떠한 열의 그런 재취업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구직급여의 하한선을 원래 80%였는데 최저임금의 최저 60%까지 줄이거나 아예 폐지까지 해버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찬성 반대 논의의 여지가 있는 사안인데 문제는 이틀 전에 열린 여당 공청회 브리핑에서 터졌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실업급여가 악용돼 시럽, 그 먹는 시럽 있죠. 뿌려 먹는 실업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또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담당자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업급여 타러 올 때 남자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오는데 여자분들이나 젊은 청년들은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오면서 샤넬을 사고 즐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전체적인 실업급여 대상자들을 파악했다기보다는 조금 뭐 분석이나 평가 이렇게 또 인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굉장히 좀 주관적인 발언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당 내부에서조차도 갈등을 유발하는 무지한 발언이다라는 지적을 받게 됐습니다. 지탄을 받고 있고요. 또 보수 언론들도 연이어 비판을 가세하면서 야당 선동에 맞설 무기가 거친 입뿐인가. 실업의 고통을 만든 정치인들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직격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180만 원으로 샤넬 사고 해외여행 다닐 수 있는지 몰랐다. 부정수급을 감시하라고 있는 자리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고민해야지 국민을 악인으로 만들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꿀 빤다는 실업이라면 일 안 해도 꼬박꼬박 돈 나오는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꿀이고 실업이 아니겠느냐. 네. 예,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자칫 정치권 비판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으로도 보입니다. 자,
최근 신축 아파트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대거 빠지는 등 안전 문제가 대두였죠. 부실 공사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엔 침수 피해로 물난리가 났다고요. 네, 얼마 전에 순살자이 그 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별명이 더 붙어서 침수자이, 흐르지오 등등 좀 웃지 못할 패러디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에서는 그 지하 주차장하고 공동 현관에다가 엘리베이터까지 물에 잠겼고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천장과 계단에 빗물이 쏟아졌는데 여기가 입주 시작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예요. 네. 완전 신축이죠. 또 서울 강남 개포동에서도 여기가 넉 달밖에 되지 않은 신축인데 공용시설, 단지 내 공용시설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굉장히 고가 아파트예요. 그 국평이라고 부르는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기준으로 매매가가 25억 원에 달하거든요. 와. 근데 여기가 지난달에는 지하 주차장에 침수되더니 3주 만에 또다시 물에 잠겼습니다. 고가 아파트인데 침수되는 상황이네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사례들이 다 브랜드 아파트들이고요. 그 2월에 입주한 서울 흑석동에서도 로비에 물이 폭포수처럼 내리는 모습이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또 그 당첨되면 로또다 해가지고 로또 청약. 굉장히 청약 경쟁이 뜨거웠던 곳인데 네.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또 앞으로 많은 비가 내릴 거기 때문에 선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아파트 자체에서 좀 배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될 필요가 있고 배수 펌프를 더 설치해서 이렇게 되면 좀 빠르게 물을 빼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수구 직경 자체를 키우는 방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하 주차장의 경우에 그 물이 차서 큰 사고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막이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네. 있습니다. 지난해 포항에서도 바로 이 지하 주차장에 네. 물이 차 들어와서 많은 인명 피해도 있었는데 자 난감하겠네요. 새 아파트인데다가 고가 아파트인데 침수까지 된다니 네. 이런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데 여하튼 어떤 이유가 됐든 여러분들 지하 주차장 요즘 비가 많이 오니까 더 철저하게 각별히 세심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들고 가시죠. 5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던 주식 유튜브가 네. 사람들에게는 특정 주식을 추천해 놓고 본인은 매도 폭탄을 던지면서 수만 주를 팔아치운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른바 슈퍼개미라고 불리던 주식 유튜버인데요. 김정환 씨입니다. 선행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라이브 방송에서 본인이 출연을 해서 특정 주식을 사라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본인은 방송 시작 30분 만에 미리 사둔 주식 수만 주를 팔아치운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하는 분들한테는 사라는 것을 그냥 들고 가시죠 이렇게 외쳤던 것인데. 네, 이게 공소장을 보면은 이런 종목들은 크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실적이 매우 좋다. 뭐 4만 원 이상까지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5만 원 더 갈 수도 있고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부추긴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걸 판 거죠. 근데 김 씨는 그동안 이 주식을 해당 주식을 차곡차곡 모아왔어요. 2021년 6월부터 1년간 이 선행매매 방식으로 주식 84만 7천여 주를 모아놨는데 이게 한 187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고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사게 만들고 쥐고 있게 만들고 본인은 매도해서 59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김 씨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보유 사실을 숨긴 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구독자들은 이게 5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데리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이건 마치 물량바지로 활용을 한 것이다. 라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유튜브에서 이런 불법 리딩방 같은 게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피해 보상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사를 걸 수는 있는데 개인이 일단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는 게 일단 어렵고 그리고 특히나 이게 손실 규모와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손실 받았습니다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이 손실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게 구독자를 오히려 뭔가 이익을 누리게 만들어주지는 않고 네. 본인이 그것을 이용했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이탈리아 이야기 요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가슴이나 엉덩이 10초 만지기 챌린저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아니 이거 상당히 우리가 신체를 만지는 건 좀 네. 민감할 텐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본인의 것을 10초 동안 만지고 견디는 그런 챌린지인데요.
얼마 전에 17살 여학생을 성추행한 한 고등학교 직원이 있습니다. 학교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되는 일이 있었는데 네. 검찰은 3년 6개월을 구형을 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추행 시간이 10초 미만이라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본인의 신체를 만지면서 10초 버티기, 이 챌린지가 유행을 하는 건데 이탈리아 누리꾼들은 10초가 길지 않다고 대체 누가 결정하냐. 단 1초라도 다른 사람 몸을 만질 권리는 없다. 우리나라 누리꾼들은 그럼 11초면 범죄고 9초면 범죄가 아니게 되는 것이냐 비판하고 있습니다. 1초라도 문제 아닌가요? 의도적으로 그럼요. 했다면. 네. 네. 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다한 이야기까지 챙겨드립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충격적인 뉴스들이 여러 개 있어서 네. 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 리투아니아 거쳐서 이제 폴란드 해외 순방 중인데 지금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명품 쇼핑에 나섰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고요. 네, 저도 몰랐는데요. 추미애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또 유튜브나 커뮤니티 사이트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관련된 내용이 어떤 건지 확인하려고 이제 취재를 했는데요. 네. 우선 우리 배 소장님이 이제 꼼꼼한 디테일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네. 자세한 취재를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 보도가 나온 현지 보도는 리투아니아 현지에 있는 15minutes라는 보도 언론사입니다. 리투아니아에서 가장 큰 뉴스 웹사이트 중에 하나이고요. 하루에 순 방문자가 100만. 그러니까 와. 상당히 영향력 있는 매체라고 봐야 되는데요. 발트 3국 어디입니까?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그리고 리투아니아. 이 중에 가장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은 나라가 바로 리투아니아. 인구수가 얼마냐? 278만. 그러니까 300만이 안 되는 300만이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100만이 보면 어떤 매체입니까? 국민 셋 중에 하나는 보는 그런 매체가 바로 15minutes라고 봐도 영향력 있는 매체다. 예, 상당히 큰 매체다 이런 건데 그러면 무슨 내용이 나왔냐 이걸 좀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11일, 우리 시간으로는 12일 됩니다. 우리보다 시간이 한 6시간, 8시간인가 좀 늦는 것 같아요. 리투아니아 빌뉴스 시청 광장 인근에 두 브롤리아이 우리말로 하면 두 형제, 영어로 하면 투 브라더스. 이런 그 리테일 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테일 샵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명품 편집 매장이 몰려 있는데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매 샵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여러 이게 명품 편집샵들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그런 매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쇼핑에 나섰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인데요. 이 15minutes하고 인터뷰한 두 브롤리아의 두 형제 중에 한 사람 매니저라고 소개가 돼 있습니다. 더 매니저 오브 더 컴퍼니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CEO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매장들을 총관리하는 지배인 이런 네. 개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예고 없이 16명의 일행과 함께 나타났고 이 중에 6명은 매장 밖에서 대기하면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했고 경호원 등 10명은 매장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12일
다시 여러 명의 김 여사 일행이 매장을 다시 방문해서 추가 구매를 했고 구매 내역과 가격은 비공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매장 앞서 말씀드린 이 매니저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가수 등 리투아니아를 방문하는 유명인들이 주로 우리 매장을 찾는다. 그러나 영부인처럼 높은 사람이 우리 매장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년 동안 영업 활동을 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은 유명인들이 방문을 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곳 그렇게 또 봐도 그렇죠. 되겠네요. 유명한 곳이죠. 네. 자, 해외 순방 중인 영부인이 공식 일정 중에 경호원을 포함해서 무려 이제 16명을 대동하고 쇼핑을 했다는 것. 그 자체로도 상당히 뉴스가 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현지 언론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리투아니어로 돼 있어서 영어로 번역해서 다시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건데요. 보도 내용은 전반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매우 우호적인 그런 보도 내용입니다. 현지 보도 내용은요? 예, 이 뉴스가 리투아니아를 처음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남편과 함께 공식 행사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리투아니아 사업가들을 위한 유명 의류점에 가서 본인의 취향에 맞는 모델을 찾았다. 전직 대형 미술 전시 기획자였던 김 여사의 스타일 선택과 뭐 이런 내용에서도 예술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긍정적인 그렇습니다. 내용으로. 그리고 다양한 행사에 적합한 의상을 선택해서 그동안 해외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칭찬을 받고 있다. 그녀의 나이는 50대이지만 그렇게 잘 안 보인다.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젊어 보인다. 이제 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타일이 매우 중요한 한국 대통령의 부인은 리투아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의류 살롱 중에 하나인 두브롤리아이에서 쇼핑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근처의 5개 살롱을 모두 방문했으며 사전 통지 없이 예기치 않게 이곳에 왔고 총 16명. 그중에서 6명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항상 밖에 서 있었고 그 안에는 10명이 더 있었다. 네. 여기에는 개인 비서 그리고 추가 보호 장치가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다른 일반 고객과 함께 있지는 않았고 통제가 됐다 이 말이겠네요. 그렇습니다. 통제된 네. 상태에서 이제 별도로 쇼핑을 한 걸로 보이고요. 김건희 여사는 리투아니아를 정말 좋아했고 내 동생 그러니까 두 형제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내 동생은 우리 회사에 대해서 말했고 영부인의 에티켓 그리고 스타일에 대해서 칭찬했다. 그리고 방문 다음 날인 수요일에는 한국 대표단 몇 명이 점으로 다시 와서 추가 구매했고 영부인이 무엇을 샀고 얼마를 썼는지는 기밀로 유지된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추가 취재를 하는 누군가 뭐 기자로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는데 뭐 추가적으로 더 취재가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 순방가 있는 기자들에게 현지 상황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지 취재 중인지를 좀 제가 물었는데요. 네. 관련해서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자들 잠자고 아침 이제 지금 네. 일어나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냐 몰랐다고 하고 있고요. 아마 현장에서 지금 폴란드로 이동한 상태이고 아마 오늘 귀국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는 발걸음이 바쁠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더 추가 취재를 위해서 남아있는 기자들이 있을지 아니면 어쨌든 다 1호기로 와야 되니까 일단 접고 그냥 올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은 이렇다. 아직 현장에 있는 우리 순방 간 기자들은 이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현지 언론 보도에 그렇습니다. 나온 내용을 대개의 경우는 이럴 때는 현지 언론을 인용 보도하죠. 우리가 뭐 교도통신, AP, BBC, CNN 얼마나 많은 인용 보도를 합니까? 네. 그중에 하나로 50minutes에 대한 인용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뭐 더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네. 또 다음 주에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평으로 가봅니다. 네.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정치권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다루긴 했지만 국토부 해명이 혼란을 좀 키우고 있다. 뭐 경기도 양평에는 강상면으로 해서 전달을 했는데 경기도에는 양서면으로 된 자료를 전달했다. 그래서 이제
김동연 경기지사도 기자회견을 하게 됐는데 이 이슈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막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꼬리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도대체 처음에 우리가 어디부터 출발했지?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인데 처음에는 정무감각 없는 늘공들의 실수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7월 6일 날 당정협의 그러니까 7월 3일 날 원희룡 장관이 세종에서 국토부에서 출입기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질 때만 하더라도 이거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사흘 후에 국회에 와서 당정협의를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근데 당시 현장에 있었던 여당 국토위원들이 언론에 전한 바로는 회의에 집중을 못하고 계속 전화통화하고 뭐 받아 적고 또 나가서 전화하고 오고 그러고 나서 우리도 몰랐는데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더 커졌죠. 왜 갑자기 국책사업을 이게 몇 년 동안 뭐 2008년부터 주민들의 염원이었고 이 막히는 도로를 어떻게 하면 뚫을 건지에 대한 게 있었는데 왜 갑자기 왜 그랬지? 그러면서 더 커졌죠. 그랬다가 사실 이 노선은 양평군이 변경을 요청한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기자들이 막 취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양평군은 종점을 강상면으로 요청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용역회사가 이 문재인 정부 때 이게 발주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이 와중에 발주한 용역회사가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림뉴스 때 우리가 다뤘었는데 네. 동해 종합 그렇습니다. 기술공사. 예, 동해 종합 기술공사라는 네.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부사장이 원안에서 바뀐 이유는 주변 경관들을 많이 훼손을 하고 또 터널 간격이 1.2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더 강상면이 더 나서 이쪽으로 바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국토부 정치권 외압은 전혀 없었습니다. 교감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국토부도 우리는 여러 변수를 따져서 가장 좋은 최저간을 도출했을 뿐이지 김건희 여사 일가 땅 근처가 된 건 우연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적 의혹은 지금 해갈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기상특보 잠시 전해드리고 장윤선 기자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3시 20분, 1시 20분입니다. 울릉도 독도 지역에 강풍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께서는 주의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재난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속속 전달을 해드리면서 진행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설명회를 보면 용역회사가 이제 아무런 압박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강상면으로 결정된 배경을 설명했는데 근데 또 궁금한 건 네. 이렇게 용역회사가 1조 8천억이나 되는 이 국책사업에 그러면 최종적인 거의 결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납득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KDI가 무려 2년에 걸쳐서 조사하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예타를 통과한 그러니까요. 아닌데 2달 만에 한 거거든요. 3월에 수주해서 5월에 발표한 건데 엄청난 실력을 갖춘 회사구나. 정부의 이 국책 연구기관의 수준을 넘는 회사거나 아니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네. 오전에 관련한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원희룡 장관도 그 김건희 여사 땅 의혹, 특혜 의혹 반박하면서 기술 용역 회사가 먼저 그 대한노선 이른바 강상면 변경안을 제안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실제로 이렇게 바꾸려면 반드시 국토부의 방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뉴스버스라는 인터넷 매체가 나라장터에서 확인한 타당성 평가 용역 업체 선정 관련 과업 지시서 이거를 보면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토부가 먼저 바꾸세요라고 해야 바꿀 수 있는 거지. 국토부가 아무런 지시가 없는데 용역회사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하청업체 같은 거잖아요. 하청업체가 그 원청에서 이슈를 받아가지고 하청업체 네. 맘대로 막 그 노선을 바꾸고 그것도 지금 보면 전체 도로의 55%가 바뀐 거잖아요. 이거를 결정할 수 있다. 이거 자의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는 겁니다. 의견은 그 용역 낼수 수행에 있겠죠. 대한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예, 뭐 이게 좋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대개의 경우 용역은 발주처가 원하는 방향으로 쓰지 용역회사 맘대로 발주처를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가 그렇죠. 좀 쉽진 않죠. 그러면 또 하나 생기는 질문이 네. 이 동해 종합기술공사 네. 이 용역회사가 뭐 어떤 관련된
기술 이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 회사가 뭐 어떻다 저떻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나요 혹시나? 아니 뭐 회사 관련된 내용은 아직은 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보고서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예타, 경제 편익 분석. 그러니까 베네핏 앤 코스트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를 맞춰야 되잖아요. 이거가 원래 1.0이 돼야 되는데 이 사업도 지금 양서면으로 간 것도 0.82 안 돼서 AHP 그러니까 사업 편익 타당성 조사를 또 해요. 그래서 이거는 0.5가 기준인데 0.508로 간신히 통과가 된 아니거든요. 근데 강상면으로 가면 2.2km가 늘어나고 그럼 당연히 비용이 더 늘어나고 이러면 이거 어렵다. 통과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 변경된 안과 관련해서도 이 예타 그럼 여기는 얼마야?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0.82인데 그러면 강상면으로 했을 때는 얼마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죠. 그게 누락이 된 것도 그러면 동등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발주된 용역회사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라고 정부 여당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시점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 대선이 3월 9일에 있었죠. 그리고 인수위가 3월 18일 날 가동이 됩니다. 이 용역회사가요. 타당성 조사 계약을 체결하고 조사 개시가 언제 되냐면 3월 29일이에요. 물론 대통령 취임식이 5월 9일에 있었기 때문에 요 기간은 문재인 정부가 맞긴 한데 사실상 신구 권력이 교체되는 권력 교체기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야당에서 국정조사 요구하고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인수위에서 말이죠. 네. 특히 양평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김선교 전 의원 지금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직이 박탈된 상태이긴 한데 국토위 소속이었거든요.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네. 양평군 내부가 어떤지 매일 그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언론 기자들을 통해서요. 양평 사람들 이런 생각도 한대요. 실제 그 이제 동서로 나눠서 좀 서쪽은 개발이 많이 되는데 동쪽은 개발이 좀 안 되고 강상면이 동쪽이기 때문에 네. 기왕에 할 거 강상면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답니다. 그런데 왜 바꿨는지 그건 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강상면 여론이 있더라도 그것이 네. 왜 바뀐 과정은 그렇습니다. 좀 규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원희룡 장관이 공수처의 측근 남용 등으로 이제 고발이 돼 있는 상태네요. 민주당이 했습니다. 양평 지역위원회에서. 그렇죠. 예. 민주당이 이 의혹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해야 될 것으로 보십니까? 민주당은 일단 이 의혹의 출발을 대통령 부부 그리고 대통령실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 앞에 의혹을 해명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국정조사 수용하고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속적으로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기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간 것만 하더라도 2017년 논의된 걸로 하면 2008년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국가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려고 했던 의도가 있다면 그 혼란을 야기한 거라면 그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고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경우에도 거짓말 돌려막기로는 이 의혹을 잠재울 수 없다 이런 주장을 민주당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리투아니아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 윤석열 대통령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보도자를 보면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좀 뭐 힘을 실어준 거 아니냐, 또 도움을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정부가 일본에 뭐 힘을 실어주거나 뭐 이러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브리핑 자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대목이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
바뀐 요소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라고 네. 이제 얘기가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게 그 이를테면은 기시다 총리하고 우리 대통령이 만나서 대화하는 이를테면 전체 기자들에게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에게 공개하는 그 공개 대목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없고 나중에 사후 브리핑 자료 형태로 문건으로 기자들에게 돌린 거거든요. 이제 그걸 받아서 기사를 쓴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어쨌든 첫 번째 대목은 그렇고요. 뒷부분엔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인 UN 산하 국제기구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 그리고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방류가 된 다음에 전문가들 우리 좀 참여하도록 해달라라고 요구하고 그다음에 기준치를 초과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한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국민의 85%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운동연합 네. 홈페이지 가면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으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제 방류 입장으로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상당히 크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도 그 내용이 상당히 부정평가 요인으로 작용을 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을 주장하지만 IAEA가 과학적으로 검증을 다 했다고 보기도 미흡한 이런 보도 내용들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문제 제기하는 지점들을 괴담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설명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보다 더 안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더욱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론입니다. 2019년 8월 7일 날 국내 그 보수 언론들이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자력 전문가의 이코노미스트 그 기사 내용을 전부 보도를 했어요. 네.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그린피스 하면은 환경 관련은 그렇습니다. 국제적인 시민 중심 단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린피스는 권위 있는 환경운동 단체죠. 네. 그래서 뭐 광고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그런 단체인데요. 그 지금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여있던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하면 가장 위험한 나라는 한국이다라고 그때 숀 버니가 주장을 했는데 그 내용을 다 썼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또 우리가 그런 보도를 안 합니다. 우리 언론은 사실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소상하게 지금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도를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때는 보도하고 지금은 보도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네. 언론으로 거듭나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KBS에서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국민의 방송입니다. 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에서 나온 이야기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또 공감할 수 있고 확인이 된 내용인지를 좀 확인해서라도 네, 이거 보도할 필요가 있을 그렇습니다. 텐데.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요. 예. 네. IAEA하고는 좀 달랐던 그린피스의 또 그렇습니다. 내용인데 자 기상특보 하나 소개해드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강, 합천, 대전시 원촌교 지점 수위 상승에 따라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KBS 뉴스 오늘도 계속해서 전달드리고 있는데 하천에서 계속해서 어떤 안전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것은 절대 하천 서울 시내에도 상당히 많은 하천이 있죠. 네. 접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 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했던 한국 관계자가 이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시다 총리가 답변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뭐 IAEA와 함께 IAEA가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으니까 IAEA 관계자에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파견된 것으로 포함돼서 예.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안 했을까요? 또 답변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예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행된 전 과정을 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지난 12년간 일본 정부는 꾸준히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하고 솔루션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2016년 6월 일본 경제산업성 우리로 치면 기획재정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오염수 전문가 회의를 열어서 5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안이 뭐냐 해양 방류다 이런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거 이제 뭐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사실 일본 정부가 이런 입장을 이미 천명을 했던 것입니다. 2016
2016년도예요. 그리고 비단 삼중 수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62개 핵종이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탄소 14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프스로 걸러내지 못하는 핵종으로 확인이 좀 됐어요. 이게 반감기가요. 5,730년입니다. 5,730년요. 세슘 137, 135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데 세슘 135의 경우에는 반감기가 230만 년이고요. 요드 129는 반감기가 1,570만 년이에요. 이것도 역시 그린피스 독일 사무소가 2021년도에 후쿠시마 현장 다녀오고 난 다음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에 나온 자료를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 2016년부터 꾸준히 이제 사고 나고 16년에 이런 회의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의 논의해 오다가 2020년 2월 10일에 전문가 소위를 열어서 최종 보고서에 해양 방류와 대기 방출 중에 뭐가 제일 현실적이냐 해양 방류다 이런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해 2020년 2월 26일에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후쿠시마를 갑니다. 네. 가서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합치한다 이런 발표를 하고요. 그날 당일 바로 일본 정부가 관계 강요 회의를 열어서 해양 방류 결정을 하죠. 이때 우리가 잠깐만요. 보고서가 나오는 몇 년 전인데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미 방류가 합치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관련해서 이게 해양 방류가 결정이 되면서 당시 문재인 정부였는데 우리가 수산물 수입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리니까 일본 정부에서 우리를 WTO에 제소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승소를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후쿠시마 현을 비롯한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네. 그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죠. 한국, 중국, 러시아, 대만 이런 나라들이 다 반대를 하는데도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환영 논평을 내거든요. 같은 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쭉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해져 있다 수순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일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 사고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잖아요. 일단 네. 빨리 이거 끝났고 유럽 연합에서도 그 농수산물 수입 규제 이제 어제 철폐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조건은 달았지만 유럽 연합입니다. 예, 유럽 연합에서 제가 유럽 연합이라고 안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여튼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하는 이유는 일본이 벗어나고 싶은 거죠. 이 사고 끝났고 그러니까 안전한 것이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일본의 농산물, 수산물 수입 재개하세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가 계속 굉장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일환에서 보면 한국 전문가 한 명 넣을 수도 있고 또 뺄 수도 있는데 넣어서 또 일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질문 꼭 드려야 돼서 짧게 한 1분 정도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3정당들 위성정당을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 지금 이제 기존 양당이 제2의 열린민주당 또 제2의 또 위성보수정당 나올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양당 너무 못한다, 후지다, 제3의 정치 세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판단도 하고 있는데 딱히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무당파층은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법상으로는 2020년 같은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왜냐하면 선거법 개정이 아직 그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약간 지리멸렬한 상황이어서 가능하죠.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작업도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태섭 신당, 양향자 신당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분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특히 다른 부분은 몰라도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당이 이렇게 분화돼서 뭐 양갈래로 가든 세갈래로 가든 뭐 나눠지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천호선 신당 얘기가 또 나왔어요. 전 정의당 대표죠. 출신이죠. 네. 그래서 제가 천호선 전 대표에게 취재를 했더니 본인이 만드는 것은 아니고 진보 정당이 필요하다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이 새로운 진보 정당을 출현시키는 데 있어서 본인이 평당원으로서 뭐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기여하겠다라는 생각이다. 제3세력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진보 의제를 확실히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전해주셨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또 들으셨습니다. 자, 장윤선 기자와 함께한 정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입니다.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자신만만해 보이시네요. 예측할 게 없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정현호의 예측, 그래서 항상 끝 마무리에는 네네. 꼭 여쭤보도록 하고. 아, 네. 상시 편성 체제인 건 알고 계시죠? 아, 물론입니다. 네. 자, 프로야구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자, SSG 석 구단에서 때 아닌 선수단 폭행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이제 지난 6일에 SSG 2군이 있는 퓨처스파크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선수 A 선수가 이제 평소에 이제 행실을 문제 삼아서 이제 B 선수를 포함해서 여러 선수들에게 이제 소위 말해서 얼차를 하고 하는 기합을 준 겁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A 선수가 기합을 주고, 근데 이 과정에서 이 B 선수 때문에 얼차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다른 선수인 C 선수가 이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B 선수를 야구 방망이로 구타를 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D라는 또 다른 선수가 나와서 한 번 더 이제 여기서 표현으로는 군기를 잡았다라고 하지만 아마도 육체적인 폭행이, 물리적인 폭행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SSG가 이 상황을 퓨처스팀 코치로부터 전달을 받고 사실 클린 베이스볼 센터에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일에 경위서가 제출이 된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SSG 구단이 전신인 SK 시절에도 선후배 간 폭행 사건 일로 이제 3년 전에도 무리를 빚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당시에도 이제 2군 퓨처스 리그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당시에 사건에 연루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출장 정지 그리고 제재금 이런 징계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적발이 됐던 이원준 선수 같은 경우는 구단으로부터 최단 조치라는 가장 강력한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자, 구단 조치는 뭐 퇴단 네네. 구단에서 쫓겨나는 조치도 나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야구 선수가 야구 방망이로 폭행을 했다. KBO 야구위원회에서도 상벌위원회에서도 뭔가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요?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KBO가 이중 처벌을 최근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KBO에서 징계를 했으면은 구단 내에서 징계를 추가적으로 하진 않아도 된다라는 상황인데, SSG 같은 경우는 이번 방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징계라고 볼 수 없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구단이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고, 이전에도 3년 전에도 똑같은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 특히 야구 선수가 야구 방망이를 사용해서 폭행을 한다는 거는 야구계에서는 어떤 그 불문율, 금기 시대는 일중하나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시면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해서 선수들 간에 몸싸움이 있을 때도 방망이는 안 써요. 방망이를 일단 집어 던지고 갑니다. 그런 불문율이 있는 상황에서 방망이를 들었다는 것은 절대 굉장히 좀 중한 사안이다. 방망이는 공을 치라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니셜의 나머지 두 선수, 폭행이 있었던 두 선수에 대해서도 상벌위 징계가 나오는 대로 SSG 구단이 이를 이제 반영해서 자체 징계위를 또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네. 자,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네. 우리 하승 네. 김하성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와 LA 다저스, 한국 분들이 많이 사랑하는 구단이죠. 그렇죠. 자, 드디어 한국도, 일본은 이미 그런 일이 있었는데 메이저리그 시즌 개막전이 서울에서 열립니다. 사실 이 부분은 5월부터 꾸준히 이제 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 3월 20일과 21일에 다저스와 파드레스의 개막전 경기가 서울에서 개최된다라고 했고요. 이어서 4월 27, 28일은 멕시코, 그리고 6월 8일과 9일은 런던에서도 메이저리그 경기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은 야구라는 종목이 이번에 다가오는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에서 제외될 정도로 좀 세계화를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거든요. 과거에 보면은 이제 멕시코에서는 한 번,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에서는 무려 5번이나 메이저리그 경기를 유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메이저리그 경기가 아직 열린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사실은 이 월드 투어 시리즈를 개최를 하려고 했으나 대행사라든가 여러 문제 때문에 무산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메이저리그 팬들은 내년 3월을 놓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경기가 열리는 거죠? 맞습니다.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리나요? 아마 근데 날씨가 개막전이라 조금 추워서 고척 스카이돔을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궁금한 건 잠실이든 고척이든 우리 프로야구 티켓 가격하고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얼마가 될까요? 이거를 비교해 보려면 이전에 말씀드렸던 월드 투어 코리안 시리즈 무산됐던 네. 이 대회의 가격이 30만 원에서 70만 원 선 정도의 한 자리당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싼 가격은 아니죠. 예. 근데 그 당시 비판을 받았던 게 가격의 문제도 있지만 이 가격을 주고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오는 선수들의 라인업을 봤더니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면면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 공식 개막전 같은 경우에 김하성뿐만 아니라 뭐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그다음 후안 소토, 네. 만약에 오타니 선수가 내년에 다저스로 이적한다 이러면은 지금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오타니의 또 선발 투수는 컷쇼가 등장하면 컷쇼 등장하거나 그리고 네. 이런 상황이 이뤄지면은 이제 이 앞서 말씀드린 가격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샌디에이고 파드레스로 갈 가능성 없나요? 계약이 좀 남아 있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해외 축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맞추셨어요. 이강인 선수. 네. 파리 생제르맹 PSG로 옮겨갔습니다. 네. 자, 은바페, 네이마르. 자, 주전으로 바로 뛸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이걸 또 제가 예측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접니다. 주전이다, 아니다. 첫 경기에서. 일단 현지에서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현지 첫 경기 주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다음 시즌 파리 오른쪽 공격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봤을 때 1위가 45.78%로 이강인 선수입니다. 네. 이어서 이제 아센시오, 사비 시몬스 이런 선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외에 스페인 언론에서도 파리 생제르맹의 베스트 라인업을 봤을 때 공격진에서 네이마르, 아센시오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 그 뒤를 받치는 자리에는 베라티, 이강인, 우가르테 이렇게 미드필더를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개막전에 이강인 선수가 네. 부상의 이슈만 없다면 출전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그냥 뭐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는 당장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그때쯤 잊혀지지 않을까. 네. 그 전에 또 개편되지 않을까. 농담이고요. 자, 이 김민재 선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결정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결정이 아직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제가 이강인 선수가 더 먼저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했는데 역시나 그렇게 네. 되고 있는 게 이 메디컬 테스트 부분이 조금 남아 있고 단지 이렇다 해서 다른 구단 가거나 이적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봐도 되는 게 해외 유명 이제 유니폼 판매 사이트 등에서 이미 김민재 선수의 뮌헨 유니폼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이제 레플리카 사이트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어느 정도는 이제 99.99999% 이 정도로 네. 봐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자, 또 한 선수입니다. 우리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조규성 목이 다 센 분들도 많을 텐데 네네. 조규성 선수가 덴마크 프로리그로 간다. 이거 잘 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일단은 사실 시즌 초에 이 조규성 선수를 보내주지 않기 위해서 전북현대와 약간의 마찰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9일에 전북현대가 굿바이 이런 그 게시물을 올렸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조규성 선수의 누나가 공항에서 이제 출국하는 사진을 조규성 선수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고 결국 7월 11일 오후 5시에 미트월란이 덴마크의 구단인 FC 미트월란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적을 발표했습니다. 계약 네. 기간은 5년간이고 이적료는 300만 유로인데 발음하기도 좀 힘든 이 미트월란이라는 팀이 어떤 팀이냐. 잘 못 들어봤습니다. 좀 상당히 그렇죠. 실력이나 경쟁력이 있는 팀입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덴마크의 울산현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사가 길진 않습니다. 99년에 이제 출범을 한 팀인데 이후에 이제 다른 외국에서 선수를 영입하기보다는 유소년 정책을 좀 강화하는 제가 이런 부분이 울산현대랑 좀 비슷하다라고 설명을 드린 건데 네. 그 이후로 시몬 카이르 같은 좀 데마크의 국가대표들을 다수 배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코펜하겐이 가장 강력한 팀이라고 봤을 때는 그 다음 정도 순위를 항상 하고 그다음에 1위도 언제든 노릴 수 있는 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좀 더 좋은 팀으로 좋은 리그로 프리미어 리그나 네. 뭐 스페인 리그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러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이 미트월란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브렌트포드 프리미어리그의 브렌트포드 구단과 위성 구단 역할을 제휴를 맺은 상태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만약 미트월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다면은 프리미어리그 브렌트포드에서 임대 또는 완전 이적으로 진출이 조금 더 영위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구단입니다. 야, 이런 이야기는 KBS 정현호 PD한테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쳐자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일본 이제 후쿠오카에서 세계 수영 선수권이 개막합니다. 우리가 네. 수영 그러면은 박태환 선수 이후에 가장 기대하는 선수가 바로 황선우 선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신체 조건도 더 좋고. 자, 처음으로 이제 후쿠오카입니다. 네. 후쿠오카. 네. 자, 처음으로 세계 선수권 금메달에 도전하는데 가장 기대를 거는 종목은 역시
자유형 200m 어떻게 맞습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까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43초 찍는 선수가 우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예. 이번 시즌에 1분 44초대를 지금 200m에서 자유형 200m에 찍는 선수가 무려 세계에서 5명이나 있습니다. 지금 보면 황선우 선수가 전국 수영 선수권에서 1분 44초 61, 그리고 중국의 판잔러 44초 65, 매슈 리처드 44초 83, 그리고 이제 톰딘, 영국의 톰딘이 44초 93, 일본의 마스모토 가스히로가 44초 98. 야. 지금 이제 1초도 아니고 0.01초, 0.1초 이 정도 차이입니다. 면은 개미 눈곱 정도 차이 아닌가요? 개미 눈곱 정도의 차이고 이렇게 1, 2위가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다들 근데 아무도 43초는 못 찍고 있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황선우 선수가 43초대 기록으로 들어오면은 확실한 메달권이다. 이렇게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나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스포츠 클라이밍이 자랑하는 암벽제제 김자인 선수. 상당히 유명합니다. 잘 알려져 있고요. 국제 스포츠 클라이밍 연맹 월드컵 리드 종목에서 개인 통상 무려 30번째 금메달을 따냈다는데 그렇죠. 이 정도면은 뭐 하여튼 전 세계 레전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남녀 통틀어서 이 단일 종목에서 금메달 30개 딴 선수는 김자인 선수가 최초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게 내년에 파리올림픽 출전권이 또 걸려있는 베른 세계 선수권 대회가 또 8월에 열리게 되는데 김자인 선수가 이번에 이제 파리올림픽에 과연 현역으로 출전해서 또 입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또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고 네. 참고로 리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종목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 스포츠 클라이밍에는 크게 3가지 종목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 스피드 종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빨리 올라가면 됩니다. 아하. 긴 거리를 같은 두 선수가 같은 루트를 돕고 경쟁해서 빨리 그냥 위에 찍으면 끝나는 종목이고 두 사람이 경쟁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보셨을 때 시작하면 다다다다 올라가서 툭 찍고 내려오는 요게 스피드 종목이고요. 네. 그다음에 볼더링이라 그래서 낮은 높이는 낮지만 장애 그 지물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다 짚으면서 어떻게 루트를 개척하느냐. 이 개척해가는 종목이 있고 리드라는 종목은 이제 인공 암벽에서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도 중간에 삐끗해서 떨어지면 그 높이까지가 성적이 되는 이 종목에서 김자인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 네. 참고로 올림픽 지난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는 이 스피드 볼더링 리드 3개를 다 해서 평균 점수를 내는 콤바인 종목으로 아마 이제 이번 올림픽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가까운 시일 내에 있는 경기를 예측받았어야 되는데 그건 좀 아쉽고요. 자, 그래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기상특보 전해드립니다. 금강, 논산천, 논산시 논산대교 지점 수위 상승에 따라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어땠는지요? 여러분들이 더 편안하게 또 유익하게 들을 수 있는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비 피해 잘 대비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닙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되십시오.